이번에 또 이분 모셔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내용은 중국 관련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중국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요? 차이나 런 리스크. 우리 맨날 미국 얘기만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중국 얘기 듣고 싶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고 상대적으로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뭐 최근에 차이나 런이라고 해서 뭐 오픈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리스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이 이탈하는 현상과 비슷한 거를 이제 합성어로 비슷하게 이제 차이나 런이라는 이제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이 이제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나오면서 뭐 아시겠지만 홍콩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본토 증시 뭐 또 위안화 가치도 몇십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니까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사실 좀 뭐 매크로를 하면서 올해 이제 중국을 이렇게 보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불안한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이번 집권 상기, 지금 시진핑 집권 상기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화면에 제가 하나 조금 중국 상무위원 최근에 뉴스를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7명의 7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이제 중국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방, 그리고 이제 공천당, 공산당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진핑 계열 사람들이 다 7인을 다 독차지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는 이제 일당 독재에서 1인 체제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서방의 우려감 자체를 상당 부분 조금 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는 이 공동부유라는 정책. 사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는 선불원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을 먼저 하고 분배를 이제 나중에 하는 정책인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부유에서 이제 분배를 이제 우선시하겠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을 이제 이렇게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게 좀 생겼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 정책을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맞는 어떤 방향인 건 같긴 한데 그 강도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그 빅테크 규제라든지 또 부동산 규제와 같은 조금 과거와는 좀 사회적인, 특히 이제 빅테크 규제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게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산업인데 어떤 정부 주도하에 또 정부 통제하에서 이 빅테크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도 자체는 상당히 사회적인 색채, 이러한 것들이 좀 강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국 경제 체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자강론을 이제 내세우고 하는 것들 자체는 결국 미국과의 타협보다는 대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신냉전과 관련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더 이제 고조되고 앞으로도 그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좀 키운 것 같고,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무력 사용까지도 사실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위기가 고조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화면에 지금 보시는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이 취진의 상무위원회 직책이 아직은 이제 뭘 맡을 건지가 한두 사람은 결정이 됐는데 사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3월에 공개. 그러니까 3월이 정말요? 내년 3월이라는 게 이제 전인대라는 부분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서열만 정한 거죠? 서열만 정하고 총리까지는 정한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 대신에 리창 총리가 아마 맞는 거로 이제 된 것 같은데
또 내년 3월까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임덕이 그럼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리커창 총리가 뭐 경기 부양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CR이 맥힐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리창 총리가 이제 들어오고 뭔가 그 사람도 또 자기 사람들을 또 밑에 또 다 둬야 되는 이러한 어떤 인사 개편 자체가 상당한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 내년 3월까지는 중국의 정책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용 리스크,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러한 우려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당대 이후 상당히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외환시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최근 차이나런 현상의 어떤 배경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뭐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중국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차이나런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이제 이탈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최근에 외국 자본이 사실 주식 시장에서 보면 순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도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중국 리스크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자본이 중국 자본, 외국인 자본이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제 나가고 그러게요. 위안화도 약세가 되면서 이제 원화도 상당히 이제 약세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 주식의 순매수 현상 자체는 상당히 의외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 매수세를 보게 되면 이제 상반기까지 한 16조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보게 되면 10월 달에 한 3조 사고 전체적으로만 하반기 한 7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조금 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현상이 어디서 왔을까? 또 하나 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면 또 하나 특징 자체가 그 화면상에 그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대만 그러니까 그림 3번에 제가 그 파란색하고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하는데 그 오렌지색은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를 이제 누적치고 이제 그려놓은 거고 하나는 파란색은 이제 대만의 외국인 순매도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계속 대만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중국과의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디커플링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국내 주식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싸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달러화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스피가 이제 원화 환산 기준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한 48%, 한 50% 가까이 빠졌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싸졌다라는 인식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뭐 팩트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대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굳이 대만을 살 필요가 있을까? 좀 안전한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좀 안전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기준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외국인 지금 순매수가 대부분 이제 IT 쪽에서 사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대만을 좀 기피하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커진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차이나런이라는 어떤 리스크는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중국의 홍콩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미중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 한국이 그러면은 갈 길은 어느 쪽인가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이러한 쪽에 조금 편입이 되는 속도 자체가 조금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과 최근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미국 투자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자체가 조금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공급망이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사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럼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건 기껏해야 미국, 대만, 한국 뭐 이 정도니까 결국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자체의
좀 매수세 자체가 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든지 산업구조 자체가 좀 변화돼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 차이나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진 부분, 이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 중국 문제를 조금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좀 시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금년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장기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주식이 뭐 다른 이머징 마켓 주식에 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단기적인 뭐 이슈도 있고 사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좀 굉장히 줄었죠. 네, 네. 그게 40몇 프로까지 갔던 게 그렇죠. 뭐 30몇 프로 갔던 게 지금 27%가요. 그리고 사실 뭐 17조, 6조 뭐 이렇게 해봐야 올해도 또 판 게 더 많은 거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가 좋아져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사실 뭐 공급망 얘기했었지만 미국 쪽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도 등 떠밀려서 되는 점도 예,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거보다. 예.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국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쪽에 한번 좀 고견을 가장 좀 어려운 문제고 사실 뭐 저희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특히 이코노미스트 자체가 뭔가 이 해안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현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해석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좀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 주 업무들인데 일단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너무 기대서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인식을 좀 예전보다 예. 그것이 이제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10,000불 정도 되면 이제 성장률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이 국면에 사실은 좀 중국이 들어와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이제 1980년대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혼란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80년대 공교롭게 그때 또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또 우리나라도 보면 그때 이제 분배와 관련된 그전에 산업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강조가 됐고 80년을 고비로 해서 결국 이제 분배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강조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러한 시점에 사실은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저성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국을 생각하면 뭐 최소 5% 이상 성장하는 나라. 뭐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중국은 잘해야 성장이 3에서 4% 정도 나오는 나라. 라고 보면은 결국 중국 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과실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주면 이제 중국이 최종재를 만들어서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어떤 분업 구조,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도 여하튼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고부가치 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우리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전만큼 우리가 뭔가 중국에 대해서 팔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들. 더구나 뭐 미국과의 갈등 문제가 더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좀에 대한 의존도를 뭐 조금은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수출 의존도겠죠. 그 수출 의존도죠. 수출 의존도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산업 의존도하고도 이제 같이 맞물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다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다변화가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역학관계, 뭐 이게 제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면에 하나 제가 달러하고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파란색은 위안화를 그려놓은 거고 이제 역축을 해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이제 위안화 약세인 부분들이고
그 오렌지색은 이제 달러 지수를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위안화 이제 좀 역추로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환이라는 거는 각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초강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확장하는 국면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4년, 15년 중국이 사실 그때 신용 위기도 갖고 하면서 뭐 특히 또 공급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구조 조정하면서 이제 과도 국면으로 갔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 당시 보면은 성장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았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한 2018년, 17년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 산업 주도권을 이제 회복하는 어떤 시기가 됐고 그것이 아마 달러 지수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통화 정책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뭐 그 과정 속에 위안화는 사실은 추락을 좀 하고 있는 추락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약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산업의 주도권 자체가 이제 조금 변화되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그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술 패권의 우위를 갖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조금은 이제는 좀 미국의 시장 이러한 것들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이 신공급망 쪽에는 여하튼 발을 들여놓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또 수출 측면에서도 보면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낮추고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그러한 노력들 자체가 조금 필요한 시장에 왔고 또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쪽에서 과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국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꼭 피해를 본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조금 긍정적에서 바라보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미국의 어떤 성장 속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부분을 좀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 우리나라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의 그 수출 품목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올해 9월까지 대부분 한 두 자릿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국의 이러한 뭐 미중 갈등 문제 또 중국의 저성장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에 상당히 파급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반면에 미국 쪽의 수출을 보시게 되면 뭐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그 건전지 결국 이게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용 기계,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좀 품목이 좀 다변화되고 조금 우리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쪽에서의 수출 자체가 미국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변화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잘 화면에 안 보이는데 좀 특징적인 게 그 전력용 기계 위에 보면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 한 36% 미국으로 많이 나갔죠. 저건 이제 굴착기 아마 이런 굴삭기 이런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중국에 못 나가서 나갔나요? 뭐 그러한 측면도 제가 얼핏 제가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중국 쪽이 장사가 워낙 그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실 수출선을 다변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수출 품목에도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꼭 맞는 답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쪽, 뭐 여하튼 잘 나가는 쪽에서 뭔가 수혜가 되는 품목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해봤습니다. 그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큰 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금 방향을 조금은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뭐 동의 가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뭐 신공급망이 이제 추진이 되면 그게 미국 생각대로 이렇게 잘 될런지 중국은 엄청 반대하지만 그런데 결국 세상 일의 양쪽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간쯤 되겠죠. 어느 정도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있고 아까 굴삭기도 얘기했지만 원래 중국에 팔을 거 못 팔아서 미국에 한번 팔았는데 미국에도 팔리네? 그러면 또 미국에 그 다음에도 팔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실 국내 주식
시장이 중국에 많이 네네. 했으니까. 네네. 그 중국 내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뭐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것들 짚어주셨지만 그 헝다 사태가 일어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 아니면 불씨가 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그 정치적인 공백, 뭐 이런, 경제적인 공백, 뭐 정책 공백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당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좀 밀려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뭐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뭐 노력을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좀 한계가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앞서 말씀드린 이 공동부유 정책. 결국 기본적으로 중국 지금 새로운 지도부 집권 상기가 희망하는 부분 자체는 부동산 시장을 결국 뭐 다시 과열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경기를 위해서 뭐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는 뭐 저도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조금 계속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 좀 다시 화면을 제가 좀 이건 뭐 IMF에서 사실은 발표된 지표인데 그 일단 지금 중국 부동산 그 회사채 가격을 보게 되면 왼쪽에 이제 있는 오렌지색 맨 밑에를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투기 등급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지금 회사채 가격은 뭐 100을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한 80% 정도가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부도에 대한 위험 자체가 상당히 커진 거고요. 또 그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IMF에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부동산 얘기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도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이자도 못 갚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전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와 같은 디벨로퍼 중에서 거의 한 45%는 이자를 못 갚을 수 있는 이자도 못 갚는 그러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2, 제3의 헝다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 자체는 우리가 항상 뭐 중국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제 얘기거리가 물론 항상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별로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 정부의 이제 부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부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은 원천 자체가 어디서 오냐라고 보면은 이 지방 정부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방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사실 많이 썼고요. 또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항상 보게 되면 뭐 특수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방 정부에서 발행해서 그 돈을 인프라에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지금 지방정부 재정도 사실은 뭐 두 자릿대 재정 적자 규모를 지금 그 GDP 대비하면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우리가 부해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타나지는 않고 수면에 잠아 있는 잠재적인 부실, 특히 이제 그 잠재적인 부실 중에는 아까 제가 지방 정부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PF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게 수단 자체를 보면 그 SPC라고 해야죠. 이제 그 투자 베이크를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손실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쪽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문제다. 끝나지 않았다. 사실 중국도 부동산이 워낙 사이즈도 크고 또 민간 기업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사실 해결하는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정치적으로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대놓고 막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분석이십니다.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하이투자 리서치 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